예,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인미의 민주당 의원,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TK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시거든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문경의 박정묵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아, 제가 오기 조금 전에 예. 지금 가고 있냐 이러는데 이제 출발할 거다 이랬더니 제가 좀 긴장된다 그랬더니 아주 잘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그분께서도 진작부터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다. 한번 우리 정어리 TV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더러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렇게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요즘 뭐 온 전국을 김건희가 휩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이렇게 귀한 시간 배려해 주셔서 고맙지요. 인미의 TV를 지금 채널을 갖고 계십니까? 네, 네. 예.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도지사 선거를 나왔거든요. 아. 22년도에 경북 도지사. 그때 한 3만 정도. 해서- 92년도요? 아니요, 2022년도. 예. 네. 그 경북 도의원 하셨잖아요. 도의원도 했고 의성 군의원도 했고. 아,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채널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3만 얼마 됩니까? 3만 조금 넘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뭐 그거 하실 시간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걸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역량의 문제가. 의정 활동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하면 우리 정어리안들이 많이 가서 구독도 눌러 드릴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부군께서도 국회의원이셨더라고요. 네, 네. 20대. 20대. 우리 의정사의 부부가 국회의원을 한 분이 전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이렇게 좀 찾아보셨나요? 제가 기억하기에 김근태 의원하고 인재근 의원님이 있었고 그 이제 사후에 하신 뭐 같이 한 경우는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 최규성 의원. 예, 네. 비례대표가 되고 뭐 그러면서 네, 네. 됐고 또 있는지 아세요? 안 찾아보셨어요? 박철원. 그렇습니다. 네, 현경자, 현경자. 현경애인가? 네. 예, 현경자. 네. 예. 그리고 권정달 의원이 부부가 했었어요. 옛날에 안동에. 권정달 의원도 부부를 했나요? 예. 도영심 네, 도영심 씨가 여사가 국회의원을 나중에 했나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오. 도영심 여사 이름 아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확실히. 아니 뭐 네. 옛날에 이제 정치부 있을 때 네. 저기하고 또 권정달 도영심 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딸도 네. CNN에 뭐 이렇게 아리랑 TV인가 뭐 영어도 잘하고 네. 뭐 좀 유명하고 그랬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본 경험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얘기 많이 나누지요. 그런데 의정활동 경험은 제가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이어서, 예. 그래서 남편이 그때 생각지도 않게 이제 비례대표로 이렇게 의원이 되면서 그때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지금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죠. 사실 이제 TK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아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때부터 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나요? 아니에요. 정치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가 87년도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예. 87년도면 6월 항쟁 있던 시기에 그리고 저는 졸업을 88년도에 하면서 92년도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왔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농민운동을 하면서 좀 이게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는 있었지요. 정치를 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기회 하시게 됐습니까?
2004년도에 남편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선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서 비례대표제도 도입이 됐고 저희 지역에 아주 좋은 분을 비례대표 후보로 모셨는데 선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제가 당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서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약간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아이들 급식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쌀도 좋은 게 많이 나고 과일도 좋은 게 많이 나는데 이게 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급식으로 그 당시 못 들어갔거든요. 쌀은 정품이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식자재가 국산이 아니라는 국산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게 좀 제외가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급식 재료로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좀 바꿔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실생활, 민생 관심을 갖다가 정치로 이어졌다. 네. 그러셨군요.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 태어나긴 영주에서 태어났는데 갓난아기 때 서울에 왔으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그렇죠. 남편 따라. 부부는 고향이 그쪽입니까? 네네, 그 집이에요. 제가 살고 있던 집.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데 지역구도 갖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지역위원장 제가 있는 곳을 맡았지요. 어디입니까? 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그렇게 네 군데입니까? 네, 지도 보시면은 경북 전체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세로로 쭉 이어놓은 굉장히 지역구가 그렇게 돼 있군요. 네네. 엄청 넓겠네요. 넓기도 하고 그곳이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가 가장 낮은 곳을 묶어놓은 곳이에요. 그 경북 도당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임기 끝났고. 예. 네. 이쪽 이제 TK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래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혹시 요즘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못하고 김건희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변하지요. 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경북 사람들은 변하면은 이 다수의 주민들이 윤석열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때는 이제 그 의료개혁 문제가 지지하는 데 약간 좀 밑거름이 됐었거든요. 윤석열은 뭔 좀 하겠구나. 의사 늘리겠구나. 그래서 그게 약간의 지지 토대를 형성했었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 갈등의 구조가. 그리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결정적으로 추석 전에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마치 대통령처럼 행세했던 게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옹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난하지도 않지만 마음에서 이미 떠나갔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말을 못 하겠네 이제 이런 심정일 텐데 그걸 정권 교체로 이어가고 또 탄핵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한테 배반당하고 실망한 심정이 민주당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망한 것과 오는 것과는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이번에 부산 선거 치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미 이쪽에서 윤석열한테서 이반한 민심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한테 오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언제든지 이들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저는 뭐라 그럴까
우리 내부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더 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 그런데 경북 사람들, 소위 뭐 대구 사람들, 이 영남권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센 목소리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좀 올 때 여롭다 그러죠.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좀 품이 넓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TK가 보수 성향을 띠고 그 뒤로 바뀌지 않는 것을 사실 지역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표출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도 경상북도 안동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안동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좀 찍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꼭 그러지는 또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러진 않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난 대선에 안동이 28% 얻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마음을 줄 때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정치인한테 마음을 줘도 되느냐. 뭐라 그럴까. 마음을 줘야 할 한 가지의 이유라도 찾으면 확실하게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난 대선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윤석열을 경험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뭔가가 있었으면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가 있었으면 진작 구속했을 텐데 구속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그 험난한 시간을 뚫고서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강한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총선도 승리했고 이러면서 이게 아닌 게벼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믿었던 것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지금은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는 그 전보다 민주당 지지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까? 이 최고 득표를 한 사람과 최저 득표를 한 사람의 이 폭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득표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 득표하는 사람들이 좀 기대치보다 좀 떨어졌어요. 당시 사실 저희가 보수 쪽은 결집할 이유를 늘 찾아요. 안 찍을 이유를 늘 찾는데, 당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이렇게 세지면서 사회주의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이 지역에선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얘기를 사회주의로 연결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죠. 개헌 200석이 넘어가면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로 갈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뭐 조그만한 동네 교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 퍼졌고, 그러면서 생각보단 저희가 막판에 선거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선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분위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저희가 힘을 많이 얻은 선거였어요. 하기야 뭐 민주당이 호남 지지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TK 지역한테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지역 대결로 가는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좀 정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하지요.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을 똑같이 놓지 마라.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5.18을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켜오고 꽃을 피운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선택이 같은 선상에서 지역주의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지역에서도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이디를 경북 시민이라고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우리 경북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주시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했는데 500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처음으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날 그 부산의 김경지 후보 선거운동 도우러 가느라고 예. 촛불 집회 참석은 못했는데 경북 도당 내에 정치개혁 예. 특위가 있는데 그 특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고무적인 이 분위기여서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변화가 좀 생겨야지요. 어린 왕자님, 의성에서 소를 키우고 계시는 의원님입니다. 소 키우세요? 농사 지어서. 지금도? 네. 의정 활동하는데 소 키우실 시간이 있습니까? 제 남편이 키우죠. 몇 그 마리나 전에 키우십니까? 저희는 소위 그러니까 번시구라고 예. 새끼 낳아서 한 8개월 키워서 경매장에 출하하는 그런 암소 중심이어서 저희가 한 70여 두 정도 돼요. 옛날에는 소값이 매우 참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걱정 안 합니까? 아이고, 걱정 많이 되죠. 저희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못했지만 특히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농정이에요. 쌀값 폭락했지요. 한우값 폭락했지요. 소 한 마리 키워서 뭐 한 200여만 원 손해보는 게 벌써 이게 한 2년 이상 끌었으니까 얼마나 농촌이 어렵겠어요. 뭐를 제일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은 사실 좀 힘든 일일 겁니다.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제가 제일 못한 게 농사라고 그러고요. 안보 관련된 분들은 윤석열이 다 못하는데 안보를 잘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마가 제일 다 나쁜데 언론 짓거리를 제일 나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네, 맞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는 하세요. 저희 근데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찍었던 주민들 중에 그래도 민주당 정부였을 때 농민들 살기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라는 얘기를 최근에 부쩍 저한테 많이 민주당이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또 그쪽 계층을 더 많이 대변하지 훨씬 대변하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민주당이니까요. 근데 뭐 이쪽은 뭐 지금 자기들 지지하는 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배척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참 기괴한 사람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했던데, 제가 봐도 참 기괴해요. 정말 살다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볼 땐 정치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특히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여당 대표가 만나서 뭐라고 김건희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알겠다, 한번 내가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이렇게 째려보고 콜라 한 잔 먹여서 돌려보내고 망신 주고, 거기다가 나중에 대고 야, 우리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말아 누워있고 살 많이 빠져가지고 짜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하죠? 근데 아까 그 방송하실 때 저 보다가 왔거든요. 근데 댓글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왠지 그냥 좀 불쌍해 보이는 듯이 그렇게 여겨진다고. 제가 흉내를 잘못 내버렸네요. 아니,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예. 안 그러면 그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뭐 여당이 야당 편에 선다면 내가 어쩔 수 있겠냐라고 이런 식의 발언이 그건 협박이거든요, 일종의. 완전 선전포고죠. 네, 돌 던져봐. 이런 얘기는. 그다음에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그거 표단속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윤석열이 그 한동훈을 가장 세게 한 방 때리는 게 저는 바로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호 불러서 저녁 먹는 거?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괴하긴 한데 좀 세상이 갈수록 기괴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기괴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국감 중에 그 소위 낙하산 인사 얘기를 예. 뭐 정권 바뀌면 낙하산은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전문성이 있는 낙하산이냐를 저희가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에 있다 보니까 농림부, 해수부, 여기 산하 공공기관이 35개가 있고요. 농협, 수협 해서 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이 5개가 있는데 거기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쭉 한번 봤어요. 예. 근데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전문성을 따져가면서 뒀는데 이번에 들어온 저희가 이제 농민단체나 이랬던 사람들은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낙하산 인사에서 뺐고요. 그래도 활동 경력이 전문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빼고 했던 낙하산 인사의 이력서들을 자기소개서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예.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다리털로 요게 자기소개서를 예. 증빙서류 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빙서류를 찍으면 우리 보통 스캔을 떠가지고 PDF 파일로 저장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예. 이게 그게 아니고 자기 거실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하. 찍어서 내는데 그 밑에 자기 다리가 찍힌 거예요. 스캔할 줄도 모르는군요. 스캔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증빙서류를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캔을 못하면 편집해서 잘라서라도 보내야죠. 아, 그건 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근데 임용되는데 됐어요? 됐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까지 해요. 다리털을 콱 뽑아버리고 싶네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런 예. 말을 쓴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그다음에 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리더가 B급이면 그 밑에 모이는 예. 사람은 C급, D급. 예. 딱 그런 거죠. 그렇죠. 리더가 낙제점이니까 예. 여기에서 그 낙하산 인사라고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서류조차도 제대로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 기관에 그 감사를 하면서 아니 여기 직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꼭 그런 자들이 가면 네. 조직을 시끄럽게 하고 사고 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자가 가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리고 관광공사도 꼭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나는 이 직원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수년 동안 자기 경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긴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임용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에. 아이고. 근데 부끄럽지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채용한다는 거는. 오늘은 어디 국감하십니까? 오늘은 국감이 없고 내일 종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 막 마무리감사. 마무리군요. 네. 예. 내일 이제 종합감사는 국회에서 그러면 하는 겁니까? 네, 내일은 예. 농림부하고 산하기관을 하고요. 모레는 해수부하고. 지금 농해수 위원장 전재수 의원인가요? 아니, 어기구 위원장, 충남 당진 지역구인 우리 아, 그런가요? 민주당의 어기구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인가? 난 지금 아무튼요. 네 문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국감을 이제 이렇게 쭉 지내보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국정의 실태 네.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점수 주기가 어렵지 줄 수도 없습니까? 않겠죠? 예. 특히 저는 이제 농정과 관련돼서 국감을 하다 보니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감추기 위한 정책이 뭐였냐면 수입 농정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수입 농정이다. 뭐 이렇게 이 배추 비싸 그러면 배추 수입하고 사과 비싸 그러면 열대과일 수입하고 고기 비싸 그러면 소고기 수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입으로 모든 정책을 대체해내는 게 지금 윤석열 농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주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왜 점수를 여쭤봤냐면요. 사실 이 정권 들어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인수위 끝나자마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정부가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확실한
방향 제시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아, 이 밑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일을 안 하다 보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비리 생기고 부정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드러났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초선이니까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들여다본 지가 한 4개월 되니까 초선이시지만 거의 4선급 초선 아니십니까? 뭐 지역에서는 예. 4선급이라고.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선 채소나 이런 것들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관은 농수산유통공사예요. 이 농수산유통공사가 예를 들면 배추의 그 생산이 어느 정도 될지, 그 수요가 이만큼인데 어느 정도 모자랄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남을지 이런 거 수요 예측도 하고 생산 예측도 해서 그것에 따른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배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 예측 기능도 빵점. 그 농업에서 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크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농수산 그 관련해서는. 요 크레이와 통계청에서 내놓는 자료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수급 정책을 조절할 것인가가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설사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축기지라 그러거든요. 창고가 있어야 여기다가 배추도 저장을 해둘 거 아니에요. 한 해 우리가 생산해서 소요되는 배추 양이 210만 톤 정도가 되는데 비축 기능은 10,000톤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저장고도 온도가 10도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집에 냉장고도 2도씨, 3도씨가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축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방면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새로 뭐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가뜩이나 R&D 비용을 예산을 전적으로 삭감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금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추가 과거 한 90% 자급률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3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못 짓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데 품종 개발이라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이 모든 연구 기능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상황이 지금 농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다 못하지만 농정을 제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온통 관심은 김건희, 명태균 이런 것만 나오고 네. 법사위 또 이준숙 나온 데가 어디죠? 과기인가요? 네. 그쪽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조명을 해줘야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해법도 나올 텐데 속은 답답한데 그쪽에만 너무 관심이 가 있으니까 좀 속상하시고 그런 점도 있으시겠네요. 어쩌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큰 민생이 아닐까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예, 예. 김건희와 윤석열의 문제만큼 심각한 민생이 있겠나. 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쉽고 서운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더 큰 민생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떠세요?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저도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쉽게 말아먹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걱정, 공포.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된 대통령 많이 만나봤지만 현실적으로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 걸 확 느낀 것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눈 떠보니 후진국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허약해진 건가요? 이게 그동안 그러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건가요? 아무리 못된 자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렇게 쉽게 나라가 망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리더라면 각각의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들의 기관들을 움직여 나가고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초기에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여전히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22년, 23년 한 초반에는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간 거죠. 23년 하반기 지나고 24년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리더십의 붕괴라는 게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된 거여서 저는 이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역사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리더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니까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종종 뵀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나가면 내가 이야기는 꼭 좀 해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민주당 내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구 경북의 목소리 임미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의 민주당 정치인이 원내에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민주당의 눈으로 대구 경북의 현안을 바라보는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말해주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현안이 무지 많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 경북 현안을 아무도 여의도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대구 경북 사람의 눈으로 민주당의 눈으로 대구 경북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정치 1번지에서도 대구 경북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국민의힘 1세계 정치인들이 장기간 어떻게 지역을 이렇게 농단해 왔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끔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덜어 나와서 농업과 대구 경북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민주당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임미애 의원님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좀 지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임미애 TV 제가 지금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가 34,000명인데 혹시 좀 는 겁니까?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더 눌러주세요.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mit거국님. 이분 상임위가 어디신가요? 너무 민주당에 맞는 인재시네요. 농해수산입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스형님 TV님 정치인도 수입하자. 아까 수입 얘기하시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아휴 정말 오늘 그 임 의원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요.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얘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끔 또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유일한 TK 의원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는 촛불로는 안 된다. 횃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한 곳에서만 횃불 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목소리가 합쳐져야죠. 그런데 TK 지역은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쪽과 연대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뭔가 힘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그쪽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으로 임미 의원님 같은 분들을 좀 응원하고 성원하는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좀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